Welcome to the debate. 하나의 현상을 두고 엇갈리는 두 가지 전문적인 시선을 통해 본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물리학에서 중력은 절대적인 법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강하게 쏘아올린 공도 결국 땅에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도 아주 오랫동안 시장이 이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크게 벗어나면 언젠가는 다시 본래 자리로 끌려 내려온다는 거죠. 평균 회귀의 법칙 말씀이시죠? 네. 아무리 화려한 기술 혁신이든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든 결국 실물 경제라는 단단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게 바로 금융시장의 중력입니다. 하지만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보면 좀 다르거든요. 특정 속도, 이른바 탈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로켓은 지구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궤도에 진입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2026년 5월 현재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대중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증시가 과거의 낡은 중력 모델을 완전히 끊어내고 탈출 속도를 넘어선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호성 속에 가려진 불안감을 무시할 순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6년 현재 주식시장의 거대한 상승세가 막대한 유동성과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정상 궤도인지 아니면 붕괴를 앞둔 거품의 정점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승장이 구조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현재 증시는 경제 펀더멘털과 완전히 괴리된 과대평가 상태고요. AI 과잉 투자와 신용 위기가 맞물린 거품 붕괴가 임박했기 때문에 단기 국채 중심의 방어적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지점일 겁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유동성의 구조적 재편이라고 보거든요. 유동성의 힘이다? 네, 그게 단순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이 그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저수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과거에는 시중에 막대한 M2, 광의 통화가 풀리면 이 물줄기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아주 거대한 수로로 분산되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고금리가 워낙 장기화됐고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부동산 수로가 꽉 막혀버렸죠. 맞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후로 시장 자체가 급도로 경직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로가 막혔다고 해서 쏟아지는 물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죠. 바로 그겁니다. 갈 곳을 잃은 그 엄청난 뭉칫돈이 결국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유일한 호수인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자본이동이에요. 과거 기준선을 들이밀며 수위가 너무 높다고 경고하는 건 댐 구조가 바뀌었다는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닐까요? 댐 구조가 바뀌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현상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동성이 밀어 올렸다고 해서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거나 안전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으니 수위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물에 쏟아져 들어와 수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그 물을 가둬두는 댐의 벽면이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느냐를 질문해야죠. 주식시장에서 그 댐의 내구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 즉 펀더멘털입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만 봐도 명확해요. 지수와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가 뭔지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경제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겠죠. 정확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코스피 지수랑 일평균 수출 금액의 상관계수는 무려 0.9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얼마나 벌어오느냐에 따라 정확히 궤도를 같이 해왔다는 뜻이죠. 하지만 최근엔 그 양상이 좀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2026년 그래프를 겹쳐보세요. 수출액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 추세선을 아득히 벗어나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상관계수 0.9의 법칙이 안 맞게 되었다. 네, 펀더멘털이라는 실물 경제의 댐은 그대로인데 유동성이라는 물만 비정상적으로 차오른 겁니다. 댐 붕괴 직전에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증시가 유동성을 소화할 여력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덩치 자체가 커졌으니까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급증해서 과열 우려가 많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 고객 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의 비중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8.2% 수준이거든요. 8.2%면 과거 장기 평균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시가총액이 억지로 부풀어 올랐다면 대기자금이 못 받쳐줘서 이 비율이 뚝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게 유동성 고갈 신호고요. 하지만 이 비율이 장기 평균인 8.2%를 정확히 유지한다는 건 주가가 오른 만큼 대기자금도 튼튼하게 유입됐다는 뜻입니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 예탁금 비율만 보면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죠. 하지만 글로벌 증시 방향성을 쥐고 있는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끔찍한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들 어느 정도 인지하고 단순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버핏 지수가 역사적 고점이라는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는 바로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입니다.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이 수치가 지금 무려 53%에 달합니다. 역사적 장기 평균이 43%인데 이걸 10%포인트나 훌쩍 넘긴 겁니다. 가계가 금융자산 절반 이상을 주식에 넣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건 자본시장의 대중화나 투자 문화가 성숙해진 결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미시구조 측면에서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왜냐? 시장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한계 매수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계 매수자라면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려면 누군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 주식을 사줄 새로운 돈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계자산의 53%가 이미 주식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돈이 이미 다 들어왔다. 영끌할 수 있는 돈까지 전부 시장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뜻입니다. 한계 매수자가 실종된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사소한 악재 하나만 터져도 떨어지는 주식을 받아줄 새로운 현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진공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연쇄적인 투매 폭발을 맞이하는 거죠. 한계 매수자 고갈이라는 메커니즘은 상당히 날카롭네요. 하지만 그 한계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이유, 오히려 기업들의 자본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근본적 이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AI 혁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려나요? 당연하죠. 1720년대 자동차나 90년대 인터넷 혁명처럼 지금 AI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패러다임 전환기입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주도하는 1등 기업들은 B2B 시장에서 벌써 천문학적인 실질 현금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1등이 생태계를 독식하는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선반영된 미래의 확정적 가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AI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특정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와 그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합리적이라는 명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별개라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기술의 파괴력을 주가의 정당성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0년 IT 버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심의 여지 없는 세계 최고 기업이었고 실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네, 윈도우로 전 세계 PC 시장을 장악했었죠. 당시 투자자들도 지금이랑 똑같이 말했어요. 이건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혁명이고 1등이 독식할 거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 고점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크게 빠지긴 했었죠. 폭락한 뒤에 그 당시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정확히 10년이 걸렸습니다.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정작 투자자 계좌는 10년 동안 데드머니가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AI 기업이라도 현금 흐름을 과도하게 초과한 밸류에이션 정점에서 매수하면 그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뼈아프지만 지금의 AI 인프라 구축 속도나 수익화 사이클은 과거 인터넷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화 사이클이 빠르다. 네.
초기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게 조만간 폭발적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시장을 강하게 받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막대한 자본 지출에 가장 큰 시스템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만 AI에 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모펀드나 기관자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수익을 쫓아서 사모 신용펀드, 프라이빗 크레딧이랑 월가 레버리지 자금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성격이에요. 자금 성격이 어떤데요? 투자는 데이터 센터처럼 몇 년에 걸쳐 회수해야 하는 극도로 유동성이 낮은 곳에 묶여 있는데 그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들은 언제든 돈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 이른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불일치가 발생한다. 정확합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 몇 곳에서 AI 인프라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했어요. 펀드가 제때 현금을 못 주니까 환매 중단 사태가 시작됐고요. 그게 주식시장 붕괴로 직결될까요? 사모펀드들이 투자자한테 줄 현금을 마련하려면 당장 안 팔리는 데이터 센터를 내놓을 순 없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들고 있는 가장 유동성 좋고 우량한 자산, 즉 나스닥에 상장된 AI 빅테크 주식들을 대량으로 내다 팔아야만 합니다. 사모시장의 신용 경색이 상장 주식시장의 강제 매각, 파이어 세일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화약고에 도화선이 연결된 거죠. 사모시장 현금 흐름이 막혀서 주식 투매가 벌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계 매수자가 실종된 상태와 맞물리면 하락 속도는 끔찍하게 가파를 겁니다. 신용 경색과 상장시장 투매의 결합 시나리오는 분명히 위협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내일 당장 그런 연쇄 투매가 일어나서 나스닥이 20% 폭락한다고 칩시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준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할까요? 연준의 시장 개입을 기대하시는군요. 당연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장은 뚜렷한 학습 효과를 얻었어요. 위기 징후가 보이면 연준은 즉각 기준금리를 0으로 내리고 막대한 양적 완화를 통해 현금을 꽂아 넣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풀고요. 네, 과거엔 그랬죠. 이른바 연준 풋. 연준이 시장을 방어해준다는 이 강력한 보험이 존재하는 한 꼬리 위험은 완벽히 차단됩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시장을 안 떠나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죠. 과거 전쟁에서 승리한 전술이 다음 전쟁에서도 통할 거라고 맹신하는 건 위험합니다. 2008년과 2020년에는 연준과 정부의 정책적 여력, 즉 총알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대응 무기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어떤 무기가 상실됐다는 거죠? 첫째, 재정 정책입니다.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를 넘었습니다. 이자 갚는 데에만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쓰는데 위기가 왔다고 막대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을 구한다. 불가능하죠. 정부 재정이 묶여 있다면 결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겠군요. 그 통화정책의 손발을 꽁꽁 묶어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다시 3%대로 꿈틀대며 올라오고 있는 존재,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물가 상승 압력. 중앙은행 최우선 과제는 주식 방어가 아니라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3%대에서 끈적하게 버티는데 신용경색 온다고 과감하게 금리 내리고 돈을 찍어낸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옥문이 열립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때문에 연준이 함부로 금리를 못 내릴 거다. 진퇴양난이네요. 만약 시장 무너진다고 억지로 금리를 내린다고 쳐보죠. 채권 시장 투자자들,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통화가치 하락을 직감하고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아버릴 겁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금리는 오히려 치솟게 되죠.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장 실세금리는 폭등하면서 기업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주식시장은 더 짓눌리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걸린 겁니다. 거기다 신임 연준 의장은 양쪽 완화에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잖아요. 연준 풋이라는 보험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연준의 운신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은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2026 하반기, 이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면 당장 주식 다 팔고 현금 쥐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저는 그 전략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왜 현금 확보가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방금 인플레이션이 3%대를 향해 간다고 하셨잖아요. 변동성이 두렵다고 은행 예금이나 금고에 단순 현금만 쌓아두는 건
매년 내 구매력이 3%씩 확정적으로 녹아내리게 방치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금 내는 거죠. 뭐 단순 현금만 쥐고 있으란 뜻은 아닙니다만 위기가 올지 안 올지, 3년 뒤에 올지 아무도 정확한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시장 타이밍제다가 가장 크게 오르는 단 며칠을 놓치면 장기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요. 하지만 폭풍호가 치는데 배에 남아있을 순 없죠. 배에서 뛰어내릴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지닌 기업, 즉 진짜 AI 기술력으로 실적을 증명하는 우량 기업을 꽉 쥐고 시장에 머무르는 것만이 자산을 증식하는 해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가치가 녹는 걸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붕괴 시점을 기다릴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국채요? 그걸로 충분히 방어가 될까요? 네. 지금 단기 국채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거든요. 3% 물가 상승을 상쇄하고도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풍호 먹구름이 보일 때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들어가 원금을 보존해야죠.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네. 향후 사모펀드발 신용경색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단기 국채를 현금화해서 바닥에 널브러진 최고의 우량 기업들을 헐값에 쓸어 담는 겁니다. 이게 2026년에 자산의 계단을 끌어올릴 유일한 전략입니다. 먹구름 몰려오는 걸 미리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 투자자가 그 타이밍을 무슨 수로 포착합니까? 시장의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표 두 가지를 매일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의 차이요.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찍어도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위험 신호다. 그렇죠. 기업들이 돈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치솟고 있다는 뜻이고 채권 시장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부도 위험을 반영해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강력한 신용 경색 사이렌입니다. 채권 시장의 발작을 먼저 읽으라는 뜻이군요. 두 번째 지표는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정상화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높은 비정상적 역전이 오래 지속되다가 최근 정상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역전이 해소되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왔었죠. 네, 어김없이 덮쳐왔습니다. 이 두 지표가 임박한 파국을 가리키는데 AI 내러티브만 믿고 맹목적으로 시장에 잔류하는 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완벽하게 상반된 시선을 다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밀려난 유동성이 시장을 지지하고 AI 승자 독식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 혁명이 구조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거라는 강세장 논리가 있었고요. 반대로 펀더멘탈을 벗어난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한계 매수자의 실종, 그리고 사모시장에 숨겨진 유동성 불일치라는 뇌관이 중앙은행의 정책적 한계와 맞물려 역사적 조정을 촉발할 거라는 경고가 부딪혔죠. 네, 치열한 쟁점들이 오갔지만 두 분의 동의점도 명확했습니다. AI 기술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패러다임 변화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현금을 못 버는 무늬만 AI인 기업은 도태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제 묻지마 투자가 통하는 시기가 끝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다가올 격변의 시기에 자산을 지켜내려면 확고한 투자 철학과 거시경제를 읽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2026년 남은 하반기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철학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 국채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신용 스프레드 경고음을 주시할지, 아니면 구조적 성장의 중심에선 위대한 기업 주식을 쥐고 시장의 파도를 끝까지 탈 것인지 말이죠. 오늘 분해해드린 메커니즘과 객관적 데이터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현재 시장은 낡은 중력을 벗어난 새로운 로켓일까요? 아니면 추락 직전에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공일까요? 그 대답은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장 스스로 증명해낼 것입니다. 준비한 깊이 있는 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